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3년 차가 되던 해에 헤어졌고요.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이는 없었어요. 둘 다 사는 게 바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아이를 갖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전에 헤어지게 된 거였죠. 물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이가 있으면 지금처럼 완전히 남남으로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을 테니 그동안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반면 남편과 시댁가족들은 어쩌면 그런 작은 연줄조차 없다는 게 아깝고 아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이 제가 두고두고 기분 좋은 이유예요. 사람이 원래 힘들 때 도와주고 잘 될 때 나누는 건데 이 인간들은 거꾸로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힘들 때는 연관짓지 말라고 하고 차갑게 외면하더니 제가 잘 되고 난 후에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숟가락 젓가락 다 얹으려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더 살아봤자 제 등골만 달아 없어질 것이 뻔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혼이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미리 고백하자면 저는 어릴 때도 공부랑은 별로 친하지 않았고 글쓰기는커녕 책도 잘 안 읽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연을 적어볼 테니 부족한 글이겠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 말고 멋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썩이는 못난 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족함이 많은 자식임에도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난 적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혼하고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셨고 또 아빠 없이 자라는 딸이 불쌍해 잘 혼도 못 내셨던 엄마였는데요. 저희 엄마는 정말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다른 아저씨들과 공사 현장을 누비며 미장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깡마른 체형에 쇼컷을 하고 있어 여성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엄마가 일하느라 맨날 작업복 입고 있고 안 꾸며서 그렇지 제대로 갖춰 입고 화장해서 멋 좀 부리잖아? 그럼 유명한 모델 뺨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를 좋아했는데 아마도 다른 엄마처럼 공부 가지고 잔소리한다고 저를 혼내지 않아서 제가 엄마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니라며 저더러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제 진로를 정했다고 자부해요. 사실 공부 안 하고 잡지책이나 보고 화장하고 다닌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히 사고친 건 없는데 저를 문제아로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아 불이익을 당한 적도 많았어요. 그럼 어린 마음에 억울하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고생하는 엄마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즉각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엄마가 가서 확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감히 금쪽 같은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이런 폭삭 망할 것들.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다 지나간 일인데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듯 저는 엄마와 좀 각별한 사이였어요. 아빠는 제가 2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 오겠다고 나간 이후 잠적을 했다고 했는데요. 할머니와 그 집 식구들이 쉬쉬했지만 엄마 말로는 아빠가 해외에 나가 외국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 때문인지 저희 엄마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셨어요. 다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설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고만 친다고. 자기 평생 2번의 결혼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엄마를 좋다고 하는 아저씨들도 많았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자기랑 결혼하면 더 이상 힘든 일도 하지 않고 저도 잘 키워주겠다고 말하던 아저씨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저 콧방귀만 뀌었죠. 사실 그때 저는 살짝 흔들렸거든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빠도 생긴다는데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엄마는 아니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해? 엄마는 그런 말 이제 하나도 안 믿어. 괜히 재혼 잘못해서 너나 나나 상처만 받고 힘들지. 그럴 바에는 조금 힘들어도 지금처럼 우리끼리 재미나게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니 그저 저는 아쉬운 마음만 뒤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이제 와서 곱씹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 엄마의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무슨 예언가의 말처럼 꼭 들어맞는 말이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 취향이 가득한 옷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문제는 돈이었죠. 돈이 있어야 물건을 뜯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목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거기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때 알았거든요.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른이 되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살아왔던 일이 참 많았죠. 제가 만난 어른들은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나쁜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무작정 열심히만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게 되었어요. 말이 1,000만 원이지 저에겐 10억 같은 돈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무작정 동대문에 가서 옷을 떼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업이 잘 될 턱이 없었죠. 그렇게 제 첫 사업은 수입 0원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제가 또 겁은 많아서 빚은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거 다 까먹고 다시 제로가 되었는데요. 다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엄한 다른 가게가 아닌 임금은 짜도 옷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일도 열심히 했지만 선배 사장님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사장님이 제가 미래에 옷가게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제가 기특하다며 자기가 겪었던 경험담과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진짜 공부였죠. 그리하여 저는 또다시 돈을 모아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무작정 옷만 떼다 어떻게든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장님이 그때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무리가 좀 되더라도 작게라도 가게를 갖고 있는 게 나아. DP도 직접 해보고 손님도 응대하면서 옷에 대한 반응도 보고 그럼 그걸 토대로 쇼핑몰을 열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거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쇼핑몰은 뭔가 좀 더 신뢰가 가지.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전에는 장사도 안 되면 월세랑 공과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덤비지 못했는데 그걸 거꾸로 활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매장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손님이 1명, 2명 오게 되자 저는 진심을 다해 손님을 응대했어요. 그저 여기까지 찾아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옷을 팔기 위함이 아닌 손님에게 도움이 되는 코디와 어울리는 색조합 같은 걸 같이 고민하며 이야기하듯 영업을 했는데 그게 손님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족하고 가신 손님은 다음에도 또 오고 다른 손님에게 제 가게를 소개하는 등 감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생겼는데요. 게다가 옷을 떼러 가는 도매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초짜 사장이라고 무시하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망하고 또다시 도전하며 성실함을 보이니 조금씩 도와주시더라고요. 원래 소량으로 옷을 떼면 싫어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발품을 판 후에는 꼭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작은 우동가게였어요. 거기엔 제 또래의 젊은 사장이 있었는데 자주 보고 또 또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가격도 부담 없고 새벽에 먹어도 위에 무리가 되지 않으니 저는 항상 도매시장을 온 날은 뜨끈한 우동을 먹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어요. 언제나 정신없이 물건을 떼고 차에 실어 놓은 후에는 출출하기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우동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항상 서로를 응원해주는 고마운 친구였는데요. 그렇게 친해진 저희 둘은 친구를 넘어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었죠. 자기 왔어?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좀 가서 도와주면 좋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자기도 장사해야지. 오늘도 손님 많았어? 당연하지. 자기도 알잖아. 우리 가게 단골 엄청 많은 거. 빨리 앉아. 늘 먹던 튀김우동 나갑니다. 야, 우리 자기 튀김우동이다. 자기는 진짜 일본 장인보다 우동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양도 많고 맛있는데 자기 우동 너무 싸. 이렇게 많이 주고 건더기도 실한데 6,000원은 진짜 너무 싸지. 우리 한 1,000원씩만 올릴까? 에이, 그래도 그럼 안 되지. 자기도 내 가게 싸고 맛있다고 왔으면서 그럴 수는 없지. 그럼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 나는 지금이 좋아.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우동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 역시 우리 여보는 착한 사장님이야. 진짜 내가 뭐 거들어줄 거 없어? 없다니까요. 자기는 거기 앉아서 우동이나 맛있게 드세요. 내가 오늘 자기 좋아하는 야채튀김도 많이 튀겨놨는데 튀김도 한 입 해야지. 두말하면 입 아프지. 빨리 줘. 배고프다. 저희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땐 참 많이 행복했어요. 비록 신혼집은 구옥에 좁아 터진 원룸이었지만 그 작은 곳이 저희 두 사람의 천국이었죠. 그리고 서로 돈이 너무 소중하고 궁했기 때문에 저희는 양가 모여 인사만 하고 결혼식도 생략한 채 혼인신고 후 그냥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그 일도 설명을 하자면 길어요. 사실 처음엔 결혼식 정도는 정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견적을 받아보니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아니 그 결혼식 반나절을 하기 위해 까먹는 돈 액수가 어마무시했는데 그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니 저도 남편도 한순간에 결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인 결혼인데 어떻게 식을 안 올릴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당신들이 그동안 낸 축의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결혼식은 꼭 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셨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의 성화라고 해도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러기엔 저희가 너무 돈이 궁했어요. 솔직히 그 돈이면 저도 남편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식을 미뤘는데요. 시부모님에게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무작정 신혼 살림부터 차렸어요. 당시 저도 남편도 혼자 살고 있어서 살림을 합치는 게 공과금과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부모님이 원했던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신혼 초 저희 두 사람은 많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믿었던 사랑도 돈 앞에서는 와장창 무너졌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고비가 한번 왔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크던 작던 늘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위기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가 저에겐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그때는 그럴 줄 모르고 마냥 힘들기만 했었죠. 당시 저는 장사가 잘 되어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반응을 토대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제 손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개발한 첫 상품이 핏이 예쁘고 고무밴드 청바지였는데요. 싸구려 한 철만 입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청바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히려 오래 입으면 더 예쁜 청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청바지도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상품이었는데요. 제 바람이 듬뿍 담겨 있어 그런지 금방 효도 상품이 되었어요. 정말이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제 현실이었는데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죠. 그때 상품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체형도 보정되고 핏이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물어본다며 평생 이 청바지만 입고 싶다고 저더러 계속 만들어달라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리콜 요청에 저는 투자를 좀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든 상품이 잘 팔리니 그때는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신나는 기분도 잠시, 곧이어 저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물빠짐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청바지는 물빠짐이 너무 심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정도 들어왔을 때는 불량이 있었나 보다 하고 환불이나 교환 처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하나 둘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엔 제가 판매한 만큼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오프라인으로 똑같은 청바지를 사간 손님의 물건을 보니 이건 제가 받은 샘플과 분명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땐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된 만큼 그 손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것들을 회수해도 다시 팔 수 없으니 순전히 리스크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원인 파악을 해보니 공장에서 공정 하나가 빠져 물빠짐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공장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계약한 공장은 아주 영세한 곳이라 난감했어요.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장 운영에 휘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 또래의 사장님이 아주 죽겠다는 얼굴로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모질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당시 사장님이 좋지 못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봐달라고 하시는 그 말을 거절하기가 마음이 영 불편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사업하는데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제가 곤란을 겪은 만큼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고 제 마음이 약해진 데는 이유라면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처음 공장들을 전전하며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주신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공장의 상품을 의뢰했을 때 수량 문제 때문에 외면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제 상품은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당연히 싫었어요.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줄 거 다 주는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제가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에 응해준 것이 그 공장이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사장님과도 껍데기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꽤 친분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도 저는 그럴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전부 떠안기로 결정했죠. 그러면서 빚도 3천만 원 넘게 생겼는데 남편에게 SOS를 쳤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이자 쳐서 꼭 갚을게. 어? 나 이번 일로 진짜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울상을 짓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저는 당연히 이자는 됐고 갚기만 하라며 돈을 빌려줄 줄 알았는데요.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남이어도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도 돈 문제로는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리스크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잖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자기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돈까지 못해? 가족이 그러면 다 죽어.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그래,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사장님이 사정이 좀 안 좋아. 사모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직원들 월급도 겨우겨우 맞춰주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나 살자고 그래.
그래서 남들 사정 다 봐주고 자기가 그 손해를 다 떠안아? 그건 아니지. 자기는 지금 보니까 사업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자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야. 돈 앞에서 사정이 뭐가 필요해?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당장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사장님은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차피 달라질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사장님이 두고두고 이번 일 보상하신다고 약속도 했고. 자기는 그 약속을 믿어? 그냥 하는 말이지. 위기 모면하려고. 그리고 그 사장이 돈 없는 걸 자기가 왜 걱정해? 어디 가서 빌리든 대출을 받든 그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무튼 나는 자기한테 빌려줄 돈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서로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언제 자기한테 돈 얘기하는 거 봤어? 우리 각자 사업은 각자 알아서 하자. 남편은 저한테 장사할 그릇이 아니라는 듯 돈도 빌려주지 않을 거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땐 정말이지 나 또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돈도 갚아야 하고 이번 일로 고객들도 떨어져 나갔으니 가게를 빼야 하나 하루하루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대강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제 마음 상했을까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나 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시어머니도 남편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어째 남편이 했던 말보다도 더 서운하게 들렸어요. 너는 힘들면 그냥 접고 말 것이지 왜 우리 아들한테 돈을 해달라고 하니? 야무진 줄 알았더니 완전히 헛똑똑이네. 그래놓고 나한테 그렇게 잘난 척을 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요? 너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해서 돈 아깝다고 결혼식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거야. 제 딴에는 돈 아끼려고 그런 거죠. 저도 여잔데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양가 부모님 한복도 해드려야 하고 식대에 대관료에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됐다. 그러게 그렇게 돈 아깝다고 결혼식도 안 한 애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업을 하냐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떠안을 빚이 아니라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지간하면 착해서 도와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안 도와줬다고 하더라. 못 도와준 게 아니고 안 도와준 거래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뭐가 기가 막히니? 우리 아들이 현명한 거지. 그럼 같이 망하니?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너 두말할 것도 없이 네 사업 정리하고 우리 아들 가게 가서 일손 거들어라. 내가 볼 땐 그게 제일 나아. 왜 빚을 떠안고 있니?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당장 급한 불은 친정엄마가 도와주셔서 남편한테 돈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정 안 되면 어머니 말처럼 그렇게 하든지 다른 데 취직을 하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아무리 친정엄마가 도와줬다고 해도 그것도 빚이잖아. 안 갚아도 된다고 니네 엄마가 확실하게 말했어? 그거 아니면 그것도 빚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큰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걱정을 어떻게 안 해? 내가 정말 우리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없던 혈압이 다 생기는 것 같았어. 너 행여 네 엄마 돈 갚아야 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니네 엄마한테도 똑똑히 말해. 그 돈은 네가 빌린 거지 우리 아들이랑 상관없다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제 사업 때문에 자기 아들 돈이 축날까 저를 잡아댔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데 가뜩이나 혼자 벼랑 끝에 있던 기분이었던 저를 혼자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 이게 무슨 가족이고 부부인가 허탈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꼬숩게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는데요. 마치 그 일은 저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잘해보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저를 살려주었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절박하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리스크를 안고 반품 처리한 후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용할 수 있다며 구매가 늘어났어요. 저는 다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데 제가 픽한 상품은 가성비도 좋고 예뻐서 실패가 없다며 구매평도 많이 올라왔죠. 그런 진심 어린 예쁜 상품평을 볼 때면 고객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기분이 들어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더 당장의 이익보다는
내가 손님이라면 만족하고 마음에 들어할 상품들을 만들고 고르는 등 저는 제 일에 더 열중했어요. 그러니 온오프에서 제가 준비한 상품들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는데 전에 안고 가던 리스크는 3달도 되지 않아 복구가 되었고 그 해에는 제가 사업을 한 일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장 사장님 일도 그랬어요. 사장님은 그때 저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며 제가 맡기는 상품은 더욱 신경 써주셨고 언제나 1순위로 작업해 주시는 등 결과적으로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셨는데 옆에서 그걸 다 본 남편은 설마 했지만 제가 그 일로 전화위복으로 성공가도를 달리자 살짝 배 아파하는 것 같더군요. 저더러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보통은 내 말이 맞아 라며 없어 보이게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원래 사람이 힘들 때 잘해주던 사람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못 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의 구세주였던 엄마 돈도 당연히 우선순위로 갚았는데 저는 더 나아가 엄마에게 작은 평수였지만 투룸 신축 빌라를 사자고 권했어요. 뭐? 집? 아, 됐어.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집이잖아. 엄마 여름이면 여기 하수구에서 냄새도 심하게 올라온다면서. 그리고 겨울이면 춥고. 매년 겨울마다 고생하면서. 그러지 말고 요 앞에 신축 빌라 있던데 거기 작은 거 어때? 됐다니까. 아무리 작아도 새 집은 비싸지. 비싸도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봐? 그래도 그렇지.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정서방이랑 네 시댁에서 싫어할 수 있어. 됐다 그래. 나 힘들 때 알아서 하라고 했던 인간이 정서방이야. 사업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다니까.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옮겨준다는데 지가 뭐라고 해? 아휴, 아직도 그 일로 꿍해? 정서방은 정서방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몰라.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그리고 이 집 보증금 빼서 보태고 그러면 뭐 얼마나 더 들겠어. 부족한 건 대출 좀 받고 하자. 여기 엄마 집이기도 하지만 내 친정이잖아. 저는 싫다는 엄마에게 끝까지 졸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못 이기는 듯 넘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새 집에서 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살던 집 보증금 빼고 당신 적금 깨고 제가 갚은 돈까지 모두 넣고 부족한 돈만 저더러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제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말은 싫다고 해도 좋아하는 엄마를 보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은 그렇지 않더군요. 무슨 떼돈 버냐? 아니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커? 장모님 집을 사들였다고? 이렇게 아주 눈을 까디집고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친정이든 시댁이든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도 원룸 사는데 우리 집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더러 괘씸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도 난말하는 거였죠. 제가 힘들 때도 잘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남편 말은 완전히 제 주머니만 털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더러 무슨 떼돈을 버냐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말을 저리 바꿀 수 있다니 뻔뻔하게만 보였는데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지 돈도 아닌데 당당하게 여기저기 집을 해주라고 난리를 치는 건지. 저는 남편한테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되어 저희 부부 사이는 멀어져 갔는데 여기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말리지 못할 망정 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자기 아들한테 들었는지 제가 친정집 이사를 도운 걸 알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할까 큰 소리를 내더니 이번엔 제가 번 돈이라도 저는 출가 외인이라 친정에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처럼 자기 집도 낡았다며 이사 가고 싶다고 아파트 타령을 하는데 신축은 바라지도 않으니 한강이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로 집을 옮겨달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오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야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1원도 보태주지 않았는데 저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출가 외인이냐. 나는 우리 엄마 딸이고 나 힘들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도 우리 엄마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친정을 외면하라는 거냐며 한강뷰 아파트 가고 싶으면 며느리 말고 아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군요. 사실 제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우기면 다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운운하자 저더러 못 배워먹었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뒤에는 무늬만 부부일 뿐 쭉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며 상대하지 않으려 했고 저 역시도 잘못한 게 없기에 평소처럼 제 사업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상승세에 접어들어 이것저것 시도한 상품들까지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그전에는 옷만 중심적으로 팔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자파까지 저는 판매 카테고리를 늘려갔어요. 그야말로 토탈 패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코디가 가능하다 보니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판매량이 날이 갈수록 늘더라고요. 그리하여 제 사업은 점점 고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저 혼자 대부분의 일을 하니 정신도 없었는데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저를 괴롭혀도 바빠서 별로 신경을 못 쓴 적도 있었죠. 그러다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더 키워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작은 옷가게가 아닌 정식 사무실과 매장을 구분지어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인터넷 쇼핑몰도 따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전문 직원들을 고용하니 퀄리티부터가 달라지더군요. 물론 그에 따른 인건비는 발생하겠지만 그로 인해 판매량이 늘어났으니 비용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더 잘 되니 배알이 꼬인 건지 저더러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다며 그렇게 일 크게 벌리다 망하면 빚더미에 오른다고 적당히 하라고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의 우동집이 그때부터 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평소처럼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것보다 장사를 하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도 꼴에 자존심은 있으니까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다른 사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자기는 점점 사업이 기울기만 하는데 제 사업이 잘 되니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시비를 거나 하며 속으로 고소해했는데 그때까지는 이혼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대신 남편 우동집이 계속 어렵다면 안 되는 거 지고 있지 말고 정리 후 제 사업에 들어와 함께 일을 하자고 권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정신을 덜 차린 거였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남편은 제가 버리도 괜찮은데 자기랑 자기 집을 챙기지 않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꼴의 남편이라고 가지가지 하더군요. 너는 정말 양심도 없다. 시집을 왔으면 양가 부모 똑같지. 근데 어떻게 너는 장모님만 챙길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는 줄 알아? 없이 살아도 뭐 하나 생기면 나눠 먹고 그러는 게 가족이지. 하물며 돈도 제법 버는데 좀 같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런 말을 굳이 내 입으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장사가 안 돼서 낮부터 술을 처마셨나 어이상실이었어요. 도대체 저더러 각자 사업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힘들다고 도와주다가는 다 죽는다고 했던 남편은 어디로 갔냔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간 후 본격적으로 저에게 진상을 털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엄마 집을 뺏어올 수도 없으니 저더러 자기네 집을 사달라고 계속 조르셨어요. 전에 끝난 얘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셨는지 굳이 바쁜 저에게 찾아와 여기 집은 어떻고 저기 집은 얼마라는 등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셨는데 저는 그럴 돈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저를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굴더라고요. 네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이 있니? 귀신을 속여라.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너는 그렇게 시댁 도와주는 게 싫으냐? 그럼 그게 좋아요? 그 애도 그러던데요. 저희도 아직 원룸 사는데 누굴 도와주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 가려고요. 뭐야? 그럼 너는 왜 네 엄마 집 사줬는데? 그것도 제가 온전히 사줬다고 할 순 없어요. 저희 엄마 돈이 절반 이상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저 조금 보태드린 걸 다라고요. 아마 어머니 아들이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서 이게 다 내 아들 탓이라는 소리니? 지금 그이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별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니들 이사 가야 해서 우리 집은 못 바꿔준다? 네. 그래 알겠다. 그럼 우리 막내 오피스텔 하나만 사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네? 도리님한테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 사줘요? 그래. 왜 같은 소리를 계속하게 만드니? 우리 막내도 장가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집 없는 남자한테 절대 시집 안 온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당사자는 뭐하고요? 제가 도련님 엄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왜 장가 못 갈까봐 걱정을 해요? 뭐야? 그럼 너는 남이라는 거야? 굳이 따지면 그렇죠. 종이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어머니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세요. 제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려놔서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규모를 키워놔서 그런지 나갈 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나는 땡전 한 푼 바라지 말라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뭐 부모가 아니냐?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저 힘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 엄마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거 생각 안 나세요? 그건. 시어머니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말문이 막힌 듯 얼굴만 벌개지셨어요. 그리고 남편처럼 그저 저에게 못됐다며 밑도 끝도 없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슬며시 이혼 생각을 할 즈음이었는데 남편이 눈치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고 그랬다며? 돈이 문제지. 왜? 돈 좀 버니까 위아래도 없어? 내 동생 오피스텔도 못 해준다고 그랬다며. 자기 동생이어도 그랬을까? 라고 슬슬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동생이 없어서 모른다. 그리고 막말로 내 동생이냐 네 동생이지. 저도 치사하게 나갔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그러자 남편은 약이 바짝 올라서는 이제 남편도 무시한다고 시비가 아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집 올 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때 못한 혼수랑 예단한다고 생각해. 라고 아무 말이나 막 던졌는데 세상 천지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혼수랑 예단으로 내가 살지도 않은 시동생 오피스텔을 사주냐고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지도 저한테 밀리기는 싫었는지 그럼 다 때려치우고 자기랑 동생이 같이 타고 다니게 외제차 하나만 사주라고 하는데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태 안 버리고 데리고 사나. 한시도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한테도 저런 놈이랑 더는 못 살겠고 며느리를 호구로 하는 저런 집구석 며느리는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도 제 말을 듣고 엄청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신 모양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치사하다며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르냐고 따지더군요. 완전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죠. 자기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도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일러바쳐 저를 곤란하게 했으면서 장모한테 혼 좀 났다고 저한테 따지다니 그때 저도 뚜껑이 제대로 열렸어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고. 왜 자기 자신이 구린 건 모르냐고 따졌는데 자기가 어디가 구리냐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걸 전화로만 듣고 있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저런 인간이랑 살면 제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남편이 열폭하는 걸 녹음해뒀어요. 저런 남자랑은 무서워서 못 산다고 이혼할 때 사유로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으므로 더 못할 말도 없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남 좋은 일 하려고 죽을 똥살똥 잠도 못하면서 일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부끄럽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기는 그럴 수 있어? 자기 우동집 잘 된다고 내가 우리 엄마 집 사주고 차 사주라고 하면 그러겠냐고. 그리고 내가 이건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장사 안 된다고 나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지. 정말 양심 없다. 저는 시켜주면 밤을 새서라도 제 불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무식한 놈은 어째 못 알아먹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는데 뭐 결론은 이혼 서류 갈 거니까 도장 찍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는데요. 그제야 위기의식이 들었는지 남편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과도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사과를 받는다고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인간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도 있구나.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보내놓고 저는 또 열심히 제 사업에 집중했고 한 달 가까이 이혼 서류가 돌아오지 않아 저는 염두했던 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사무장님이 곧장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어째나 급하게 오셨는지 복장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보는 눈도 많은데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고 제 돈은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나 어쩐다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도 하셨는데 저는 됐다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시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사무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들 손에 붙잡혀 나가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다음에는 남편이 와서 난동을 부릴까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질 것이 뻔해 변호를 해주겠다는 사무실을 못 찾았는지 소송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났죠. 어차피 저희 두 사람은 혼인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둘이 살림을 합쳤을 때도 둘 다 가진 것도 없어서 네 거 내 거 주장할 것도 없었는데 남편은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었겠지만 그건 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빈대 같은 남편과 깨끗하게 헤어졌고 남편은 들리는 소문에 가게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길거리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주변에서는 혀를 찼어요. 솔직히 가격도 그렇고 맛도 없는 건 아니라서 성실하게만 하면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저도 알 바가 아니죠.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제 인생에서 그놈이 빠졌다는 것이 그저 신날 뿐입니다. 아주 알턴니가 시원하게 빠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분 같아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도 멋지게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CEO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저와 꼭 맞는 누군가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더욱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서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대신 주말에는 엄마와 찜질방도 가고 1박 2일 여행도 다니고 어릴 때 못 해본 추억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가끔 듣는 엄마의 잔소리는 꽤 들어줄 만한데 그 잔소리를 들으며 언젠가는 저도 그런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사는 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제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의 곁에 없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